그런 폭탄이 돌에 떨어진다. 대포도 그렇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걱정할 건 극초음속 807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6초밖에 안 걸려요. 그리고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개가 오겠죠. 그러면 다 요격 못합니다. 그리고 애석하게 사드가 못 막습니다. 왜냐하면 고고도가 아니기 때문에 낮게 와요. 자,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터져요. 어디에 올까요? 아마 용산에 오겠죠. 저는 아시다시피 바글바글한 K 아인슈타인 또는 K 오펜하이머를 연상케 하는 에너지 시스템 공학부 서균열 교수입니다. 현재 서균열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죠. 핵무기의 종류는 정확히 어떻게 나눠져 있나요? 원자폭탄이냐, 수폭탄이냐, 거기서 파생된 무슨 중성자탄이다, 코발트탄이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결국은 핵을 분열시키느냐, 또는 융합시키느냐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그걸 이제 배합하느냐, 또는 우라늄으로 만드느냐, 플루토늄 만드느냐. 그래서 일단 걔는 이제 원자탄, 수소탄이면 끝이죠. 그래서 이제 원자탄 아시다시피 우라늄이라고 하는 아주 제일 무거운, 존재하는 제일 무거운 원소를 그 중에서 이제 우라늄을 끄집어내면은 1000개 중에 993개는 238. 아시다시피 우라늄은 원자 번호는 92죠. 그러니까 양성자가 92개. 그런데 그거는 평소 때 잘 깨지잖아요. 근데 그 중에 딱 7개 있는 235.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홀수죠. 그렇죠? 중성자가 몇 개일까요? 143개. 중성자가 이렇게 그 홀수로 있을 때는 이게 쪼개져요. 어찌됐든 간에 핵물리적으로. 그래서 235가 쪼개지는데 그렇게 하려면 한 개 쪼개져서는 안 되죠. 많이 쪼개져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거는 235를 많이 모아야 되는데 애석하게도 우라늄 238, 우라늄 235는 화학적으로는 똑같아요. 왜냐하면 원자번호가 똑같기 때문에 92개의 양성자. 이걸 어떻게 나누느냐, 그게 관건이죠. 그래서 이걸 농축하고 싶다. 어떻게 할까요? 기체로 만들면 분자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불수하고 섞은 다음에, 그리고 만약에 통과시키거나 어떤 얇은 막을 또는 막 돌리면은 어떤 일이 나올까요? 가벼운 것들은 통과하거나 또는 가벼운 것들은 저기 앞 밑에 가운데 남고 조금 무거운 조금 멀리 가고, 이런 원리, 그러니까 원심 분리기, 그러니까 두 번째 원리 해가지고 이거를 한 번이 아닌 건 4000번 반복을 하면은 드디어 우라늄 1000개 중에 950개 정도가 235가 돼요. 그러면은 그렇죠? 땔감이 넘쳐나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불쏘시개 중성자만 몇 개 탁 먼저 두면은 그 다음부터는 마구 우라늄이 깨지면서 핵분열 생성물 세슘 스톤툼 나오고, 그리고 또 중성이 또 나와요. 2개, 3개. 그게 옆에 있는 걸 또 때리고 막 기하급적으로 가죠. 그래서 그 첫 번째 딱 쪼개지는 게 1억 분의 1초.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옆에 또 깨져도 1억 분의 2초, 그래서 83세대 정도. 1억 분의 83초가 지나가죠. 그렇죠? 그럼 그게 약 100만 분의 1초예요. 그 정도 되면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리죠. 공중분해. 그래서 이제 핵폭탄이 되죠. 그럼 거기서 이제 열이 나오고, 압력은 무려 20억 기압, 온도는 거의 2억 도, 그리고 이제 열폭풍, 핵섬광, 그리고 뭐 방사선, 그 다음에는 낙진, 버섯 구름 이런 게 이제 막 나오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핵 분열 폭탄, 그 이제 원자 폭탄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핵융합은 반대죠. 제일 가벼운 건 수소. 근데 오히려 붙이는 게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핵에는 양성자가 있잖아요. 양성자와 양성자는 전자기적으로 서로 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청력 때문에 웬만해서는 붙지 않는데, 그럼 어떻게? 태양에서는 붙고 있으니까 태양은 엄청난 기압, 거기도 거의 1억, 2억도 아닌 10억 기압 정도. 중심부가 가면은요, 이 중력이 누르니까 중력 뭐죠? 당기잖아요. 서로 붙이잖아요. 그 술이 붙여버려요. 그래서 수소가 붙으면 어떻게 되죠? 수소
양성자 두 개가 붙었네요. 그럼 양성자 두 개가 되면은 헬륨, 우리말 헬륨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다가 중성자가 많이 돌아다니니까 중성자가 더 붙어가지고 그러면은 헬륨은 양성자 두 개, 중성자 두 개. 그러니까 원자 번호는 2, 질량 번호는 4. 이렇게 되면서 붙어도 에너지가 나오고 쪽에서도 에너지가 나오고. 그런데 단위 질량당으로 보면은 붙는 게 더 가성비가 높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똑같은 수소 1g, 그리고 우라늄 235g 따지면은 수소 1g이 4배쯤 더 많은. 그러니까 우라늄이 1g이 석탄 3톤 정도? 그러면은 수소 1g은 12톤 정도 되는 에너지. 그래서 태양은 그렇게 일어났는데 그럼 지성에서는 중력이 없잖아요. 기껏해야 우리 대기업이니까 안 돼요. 또 하나 방법이 온도를 1억도, 2억도 올려주면 어떻게 막 움직이니까 고속도로 움직이니까 그러면서 살짝 붙어버릴 수가 있죠. 운동 에너지가 있으니까. 붙으면 그때 일어나는. 그러니까 지상에서는 온도를 높여줘가지고 어떻게 전자기적으로 가열해가지고 독하막. 그래서 이제 그 전자기적으로 하는 게 핵융합 발전이고. 그런데 폭탄으로 쓸 때는 전자기로 할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걸 하려면 큰 자기가 필요한데 그거는 핵폭탄보다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 어떻게 하느냐. 유일한 방법이 핵폭탄. 원자폭탄을 터뜨리면 온도가 1억 8천만 도 순식간에 올라가니까. 그 온도에서는 이게 붙어요. 어때? 그래서 이제 지상에서는 온도로 해결하는데 여태까지는 원자폭탄으로 해서 속박이 됐는데 지금은 레이저로 해가지고 붙인다. 내폭처럼. 그러니까 레이저로 해서 지금 이제 전에는 원자폭탄이 꼭 필요했는데 지금은 수소만 가지고도. 근데 수소는 웬만해서는 안 붙어요. 왜냐면은 양성자 하나, 그건 너무 힘든데 거기 이 양성자에다가 중성자가 하나 있거나 또는 중성자 두 개 있거나 그러니까 중수소, 삼중수 하면 이 중성자들이 소위 뭐랄까? 매개자, 중매자 역할을 해가지고 좀 쉽게 붙어요. 그러니까 수소는 태양에서는 되지만 지상에서는 참 힘들고 그러니까 지상에서는 중수소가 삼중수를 붙인다. 그럼 이게 붙는다. 왜냐하면 중성자라는 게 있어가지고 매개 역할을 해서 조금 붙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소폭탄은 전부 중수소, 삼중수소. 근데 이걸 어떻게 만드느냐? 중수소는 바다 있죠? 삼중수소를 만들려면 또 실험실이 필요해요. 냉장고가 필요하고 그래서 처음 소폭탄 1951년에 터뜨릴 때는 냉장고 실험실이 필요해서 그러니까 이 방보다 더 넓은 실험실하고 폭탄은 저쪽에 그러니까 이건 폭탄이 아니고 실험실이 터진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생각을 한 게 리튬에다가 중수소를 발라놓으면 그때 반응하면서 중성자 하나만 붙으면 스스로 원래 발라놓은 중성자하고 삼중수가 생기니까 리튬이 또 갈라지면서 삼중수가 되니까 좋아. 이걸 붙이자. 그러니까 지금 전부 아주 쉽게. 그래서 요즘은 수소폭탄도 조그매요. 요즘 제일 작은 거는 이 정도. 물론 수소는 안에 있는 깨알만큼 작지만 그렇게 된 게 지금 현재 기술. 거기가 이제 원자폭탄, 수소폭탄. 수소폭탄은 조금 이름이 부정확한데 공식적인 이름은 이제 열융합폭탄 또는 열핵폭탄, thermal, 고온, 그러니까 1억도, nuclear explosion, 그러니까 고핵폭탄. 자, 그러면 중성자 잔해라는 게 있으니까 쉬운 걸 치면 원자폭탄, 그는 그냥 중성자 터뜨리면 되주니까 우라늄은 그리고 거의 100% 터지니까 그 다음에 핵융합을 일으키는 수소폭탄이 조금 더 어렵고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은 중성자 탄핵이 있어요. 자, 핵융합할 때 자, 삼중수소 중수 붙이면은 헬륨 4가 나와요. 자, 보면은 어떻게 되죠? 아까 중수는 양성자 하나, 중성자 하나. 삼중수소는 양성자 하나, 중성자 두 개. 그러면 지금 양성자 두 개는 이해가 돼요. 그게 붙으니까 헬륨이 됐죠. 헬륨은 4예요. 4. 그러면은 중성자 하나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죠? 두 개가 있었잖아요. 전부 3개거든요. 근데 헬륨 4는
중성자가 2개죠. 양성자도 2개. 그럼 중성자 하나가 남네요. 그게 바로 에너지로 나오는데 그걸 또 극대화해가지고 그 폭발력보다도 그 중성자를 더 많이 나오게 하면은 그게 사실은 방사선이라. 방사선이란 뭐죠? 알파선도 있고 사실 헬륨4가 알파선인데 그는 너무 무거워서 못 가고 그 다음에 전자, 핵에서 나오는 전자. 어디서 나올까요? 전자는 원자 저기 전자 구름에 있는 거 맞는데 핵에도 전자가 있는 거 어디 있죠? 중성자 안에. 중성자는 양성자 하나, 전자 하나가 섞여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중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 중성자 아래에 있던 마이너스가 나와버리면 그 중성자는 양성자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마이너스, 그걸 이제 베타선이라고, 그게 이제 베타선이 방사선, 전기니까 방사선이죠. 우리 몸에 들으면 이온화해버리는 저기 우리 몸을 이제 전리시키는, 우리 몸이 물이니까, 물이 전리되니까. 그 다음에 들은 게 감마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나오는 그 방열, 열 에너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방사선 크게 4가지잖아요. 알파, 베타, 감마, 중성자. 그러니까 중성자 폭탄은 그 나오는 헬륨과 함께 나오는 고에너지 중성자를 보통 때는 우라늄 238을 한 번 더 터뜨리는 데 쓰는데 그럼 폭발이 되니까 그때 또 238도 분열을 해요. 근데 그러지 말고 그냥 벗겨도 아니면 텅스턴 같은 거 두어. 그러면 그냥 중성자가 바로.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는 물론 폭발력도 있어요. 그러니까 건물도 무너지지만 가장 큰 거는 생체에 들어오면은 생체, 동식물이 전부 방사선에 오염된다는 거. 우리 저기 방금 오염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뭐죠 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증후군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극대화한 게 중성자탄이란 거고 우리 작가님 물어보셨으니까 또 코발트탄. 그건 이제 일명 더러운 폭탄, 오염 폭탄. 그건 뭐냐면은 아까 이것도 수소폭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원자폭탄이 수소폭탄으로 왔고 그 다음에 중성자탄은 마지막 껍질은 우라늄 238을 그냥 뒀다. 뭐 텅스텐으로 뒀자 그러니까 중성자가 나오는데 그거 말고 그걸 조금 더 더러운 코발트 59. 코발트는 굉장히 그 방사선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방사선이 많이 나온다는 거는 반가니까 짧다. 그러니까 굉장히 독성이 강하다. 많이 나온다. 플루토늄 같은 거는 독성은 있지만은 24,000년 동안 간다. 절반 줄어들면 그건 뭐냐면은 천천히 나온다. 별로 독성이 없어요, 사실. 근데 코발트 59 굉장히 독성이 있죠. 빨리 막 나오니까. 거기에다가 중성자를 때리면 코발트 60이 되면서 더 빨리.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 아까 텅스턴이 들어가서 중성자가 나오게 하는 게 아니고 방사선이 많이 나. 거기서 나온 방사선 베타선, 감마선. 알파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거우니까 못 가니까. 그래서 베타 감마선이 나오는 거는 코발트탄, 오염폭탄, 중성자가 많이 중성자탄. 그러니까 이 2가지의 특징은 폭발력도 폭발력이지만은 뭐죠? 생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 또는 군인들 또는 일반인도 마찬가지고 죽일 수 있다. 건물은 좀 멀쩡한데 그런 특장이 있기 때문에 사실 다 반인리적인 무기죠.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이고 지금 물론 이제 새로운 게 있긴 하지만 그건 이제 전부 어떻게든 운반체 그리고 쓰려다 보니까 가장 큰 게 뭐죠?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워낙 그 이제 창이 있었는데 방패가 세지니까 이 방패 아이언돔 같은 방패를 통하려면 어떻게 될 건지 일단 극초음속으로 가야 되고 그러니까 음속의 5배 이상 그러니까 물론 탄도탄은 음속의 25배지만 초속 수십 킬로미터 상상이 그런데 대기 중에서는 그게 나갈 수 없어요. 탄도탄은 성층권으로 가니까 거의 진공인은 그렇게 갈 수 있는데 지금 말하는 거는 그렇게 가면은 방공망에 걸리니까 밑으로 은밀하게 그게 이제 활공탄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그래서 그 맨 먼저 최신형 핵무기 근데 핵 두발수단 수소폭탄 조그만 걸 싣고 밑으로 방망 피해서 가는 것 그게 이제 최신 무기 이름은 사르마트라고 하고 푸틴이 벌써 그 실전 배치 끝났는데 그전에는 가장 강력한 탄도탄이 보예보다
별명은 사탄, 악마였는데 그게 그 이제 미국이 만든 레이건 대통령 때 스타워즈 있잖아요. MD에 다 걸리니까 그걸 걸리지 않게 하는 그게 최신 무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중국도 지금 이제 핵무기 증강에 나섰고 그리고 중국이 모르시겠지만은 핵시험 많이 하고 있어. 그리고 또 한 가지 영어로 볼 때 핵 실험이 아니고 핵 시험이 맞다는 것. 테스트다. 익스페리먼트가 아니고 이건 어떤 국가적인 그리고 어떤 성능 시험이다. 실험이 아니라 실험은 연구실에서 하는 거고 핵시험이 맞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북한의 영어가 맞다. 어쨌든 시험을 하는데 중국도 하고 있다는 것 아셔야 돼요. 여태까지 벌써 수백 차례 했는데 왜 나타나지 않았느냐? 임계 전 실험. 그래 실제 핵물질 넣지 않고 내폭만. 그러니까 지진이 걸리지 않는 굉장히 많이 해서 미국도 얼마 전에 또 했고 그래서 그런 시험은 걸리지 않는다. 그래서 7차 핵 시험이 없다고 우리가 아직 없네 할 게 아니고요. 미임계 핵 시험 그러니까 다 만들어 놓고 핵 물질은 아까우니까 쓰지 않고 그냥 얼개만 해가지고 핵 시험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는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은 했지만은 우리가 못 잡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실제 핵물질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약간 암시한 게 미국의 핵 시험에서 미임계 얼마 전에 지난달인데 했고 그리고 터졌지만 아무도 몰라죠. 미국이 발표를 했다고. 그렇죠. 자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북한이 대받아쳤죠. 미국 하잖아. 우리도 할게. 그건 뭐냐면은 우리도 했거든 이라는 말로 들려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지금 다시 핵 증강 시대 그러니까 신냉전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게 잠시 주춤했고 그리고 이제 스타트라고 하는 또는 스타트2처럼 이제 전략 핵무기 감축 협정 이런 게 있는데 서로 유야무야하게 되고 러시아가 또 중거리 탄도탄 조약에서 빠져나가고 시작하면서 이제 미국도 러시아도 그리고 덩달아 중국도 그러니까 지금은 미, 러, 중 3국이 지금 경쟁을 하는데 거기에 북한이 곁다리 붙은 거라고 보면 돼요. 핵폭탄이 서울에 터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그렇죠. 일단은요. 먼저 말씀드리면은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여태까지 1945년 8월 9일 나가사키에 떨어진 다음에 사실 1951년 6.25 동란 한국전쟁 때도 쓸 가능성이 있었고 그리고 수차례 아마 수십 차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이거는 가성비가 떨어지고 첫 번째는 그리고 국제사회의 비난 그리고 제재 때문에 아무도 못 썼어요. 지금 보세요. 러시아 푸틴 못 쓰죠. 우크라이나 기껏해서 한다는 게 벨라루스에다가 훈련시키고 전술을 갖다 놓는다. 못 써요. 자, 이스라엘이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갖고 있다, 갖고 있지 않다 이런 애매한 정말 건방진 자세죠. 갖고 좀 아마 갖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조금. 근데 북한보다 실력이 떨어지고요. 써요? 하마스한테, 헤즈볼라한테, 후티군한테 씁니까? 이란한테 쓸까요? 왜 그렇죠? 일단 쓰게 되면은 그는 세계 3차 대전이고 그리고 역사에는 3차 대전의 발발국으로 기록이 되는 거죠. 그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태까지 그렇죠? 그래서 북한이 김정은 총비서 할아버지를 못 씁니다. 그렇지만 모르죠. 어떤 우발적인 동기 때문에 또는 어떤 막다른 골목에서 떨어진다. 자, 그러면은 두 가지를 한번 떨어뜨려 볼게요. 그리고 요즘은요. 그 뉴크맵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한번 그게 아마 거의 10억 번 터뜨렸을 겁니다. 저희 전산 프로그램인데 자, 이게 어디냐? 서울이냐? 뉴욕이냐? 파리냐? 어디? 평양이냐? 자, 이걸 지상 500m 떨어뜨리느냐? 또는 바로 그냥 지상에서 하느냐? 또는 1km 상공이냐?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리고 이제 풍향은 어떠냐? 해가지고 위력은 얼마냐? 그래서 히로시마 거를 볼까요? 1945년. 참고로 1945년 7월 16일은 그 트리니티라고 하는 삼위일체 또는 사실은 그 바가바드 기타에 나오는
성전 또는 좌안단의 시기도 한데요. 그 폭탄이 떨어진 시험한 게요. 7월 16일인데 그게 정확히는 인류세라는 게 있습니다. 지구 여러 가지 공룡부터 해가지고 인류세라는 게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1945년 7월 16일. 그때부터 치면 지금 우리는 겨우 79년이 된대요. 인류세 79년이에요. 올해가 그만큼 중요한 사건인데 두 번째 터진 게 히로시마, 세 번째가 나가사키.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거의 히로시마를 가지고 왔는데 그거는 정말 작은 거였어요. 15,000톤. 그 조금 전문 용어로는 15KT, 킬로톤이라고 하는데 킬로톤이니까 15,000톤 쉽게 말하면 그건 TNT 15,000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재래식 TNT 폭탄이 11톤. 미국. 근데 그 당시 소련은 항상 미국을 2배 이상 초과하니까 그래서 그 폭탄의 이름이 MOAB, Mother of All Bombs. 물론 이거는 그냥 농담이지만 어머니 폭탄. 그랬더니 소련이 금방 있다가 뭘 만든지 알아요? 아버지 폭탄을 만들었죠. FOAB, Father of All Bombs. 그거는 무려 44톤. 이거는 약간 그 과장을 한 것 같고 실제로 보니까 22톤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미국 2배를만. 22톤이 인류가 만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재래식 폭탄. 그러니까 22톤으로 봐요. 15,000톤 하면 벌써 차이가 크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원자폭탄이지만 크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히로시마에 너무 매달 필요가 없는 게요. 그건 물론 사상자가 순식간에 9만 명 그리고 자 이렇게 하면은 나가사키까지 합하죠. 뭐 첫 번째, 두 번째 실전이 썼던 거니까요. 전부 20만 명이 넘어요. 사상자가요. 일본은 승화를 했고요. 증발을 넘어 승화라는 게 있죠. 왜냐면 우리는 그 온도가 1억 도쯤 되고 금방 100만 도로 떨어지긴 해요. 그렇지만은 그 정도 되면 증발을 넘어간 승화라고 해요. 그냥 순식간에 없어지는 거죠. 자취가. 그렇죠. 근데 거기에 그림자는 남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 가지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1940년대였고 그리고 건물이 거의 목조 건물, 쉽게 말하면 판잣집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장창 다 날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서울은 아니거든요. 건물 있고 그 높은 고층 건물이 있고 그 당시 580m에 떨어져가지고 이제 원층으로 퍼졌고 사상자가 있었는데 히로시마, 나가사키 합해가지고 뭐 20만 명이 넘어요. 근데 그 중에 2만 5천, 3만 명은 우리나라 강제징용 노동자였어요. 우리나라도 원폭 피해 국가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정부가 대통령이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사상자 근데 그게 이제 그런 폭탄이 서울에 떨어진다. 그러니까 일단 히로시마 아주 작은 겁니다. 15,000톤. 그래서 강력하죠. 자, 근데 여기가 우리가 하나 할 게 있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원자폭탄의 존재를 몰랐으니까 지금 다 알잖아요. 초등학생도 알죠. 유치원생도 알죠. 그리고 우린 기본적으로 그래도 약 60초의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북한이 쏠 때는 굳이 대륙간 탄도탄 필요할까요? ICBM 필요 없습니다. 장사정포 또는 하여튼 그런 정도 저기면은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600mm 정도면 충분하면 대포도 충분하다는 거죠. 그게 그런데 문제는 대포도 그렇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걱정할 건 극초음속 807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산하면 기본적으로 60초밖에 안 걸려요. 떠서 바로 그리고 고체 연료를 쓰니까 우리가 탐색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개가 오겠죠. 그러면 다 요격 못합니다. 그리고 애석하게 사드가 못 막습니다. 왜냐하면 고고도가 아니기 때문에 낮게 와요. 자,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터져요. 자, 아마도 롯데월타워처럼 558m 정도, 580m 터뜨릴 겁니다. 그게 원치형으로 우리 생 때 쓰는 모자처럼 고깔처럼 쫙 빠지거든요. 어디에 올까요? 아마 용산에 오겠죠. 전에는 그래도 서울에 용산도 있고 청와대도 있고 막 흩어져 있었는데 이건 호랑이 굴로 찾아갔잖아요. 대통령이.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옹기종기 잘 모여 있죠. 국방부도 있죠. 합참사령부도 있죠.
한미사령부대 다 있어요, 거기. 대통령실 해변. 그러니까 딱 한 번 터뜨리면 되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반경 1km. 크게 말하면요. 이제 승무를 하게 되는데, 과연 그러면은 히로시마처럼 전파된? 아니죠.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에요. 그리고 터지면서 자꾸 막아주기 때문에 그건 피해가 줄을 거라고. 그렇지만 사상자를 피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60초 내에 그런데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첫 번째는 발사하고 6초 동안에 우리가 먼저 알려면 최소한 30초 넘게 걸리거든요. 그리고 좋아, 이거는 보지 말고 이건 핵폭탄을 가정하자. 그리고 우리가 요격할 수 없다. 피해야 돼. 그럼 어디로 가죠? 갈 데가 없잖아요. 지하로 간다. 그러면 이거는 이태원입니다. 압사사고. 왜냐면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지하철 입구 상당히 좁거든요. 보세요. 좁아요. 그거는 차라리 들어가지 않는 게 맞아요. 그냥 각자 위치에서 각자 도생. 지금처럼. 유리창 내리고 커튼 내리고 그리고 담요 뒤집어 쓰고 덥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최소한 3주를 버텨야 되는데 문제가 생기죠. 청와대나 그런 데는 아마 벙커가 있겠죠. 근데 사흘을 견디기가 힘듭니다. 어찌됐든 간에. 왜냐하면 환기 문제가 생겨요. 많은 사람이 들어 뭐 수만 명 넘지 않겠습니까? 어디 저기 지금 같으면 여의도 나루 여기다 넘치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넘치는 게 환기 문제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정화조 문제가 생기죠. 대소변 문제. 그러면 그다음 바로 전염병 돌기 시작하죠. 그리고 물만 마시고 사나요? 먹어야죠. 지금 비상식품 구비되어 있나요? 없을걸요? 지금 저도 가끔씩 보면 없어요. 그럼 우리는 그냥 굶어 죽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민족은 어디 갈 데가 없다. 스위스만 하더라도요. 125% 전 국민이 들어가고 4분의 1만큼 아마 관광객까지 고려해 준 것 같아요. 그렇죠? 들어가서 한 달 이상 버틸 수 있는 호스텔 정도는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시설 다 있어요. 그 비상식품 당연히 음료 포함해서요. 우리는 없잖아요. 우리가 어쩌면 우리는 참 담대한 민족 같아요. 그냥 올 때면 와라. 설마 오겠느냐. 그런데 아까 이제 얼만큼 피해가 있느냐.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뉴크맵을 돌려보면요. 기본적으로 7만 명이 즉사하고요. 그리고 15만 명 정도가 이제 사상자 전부 하면 20만 명인데 과연 그 정도를 쏠까요? 소를 한번 불바다로 만들겠다 하면은 만약이라도 6차 시험 때 했던 그런 우리는 뭐 30킬로톤이야 100킬로톤이야 국민 안심 차원에서 주식시장 안정 차원에서 했지만 독일이나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처럼 아니야 250킬로톤, 300킬로톤 그래서 일단 330만 톤 히로시마 폭탄 20개가 터진 거예요. 한 번에. 그 정도는 1km 터리거든요. 그렇게 하면 뉴크맵을 다시 돌리면은 기본적으로 즉사자가 100만 명, 사상자가 500만 명이면 서울 인구 절반쯤 돼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우리 서울 시민. 그래서 상상하기 힘들지만은 다시 정리하면은 터지고요. 1km 상공쯤 될 겁니다. 지금 보세요. 자꾸 동해상에서 800m다 있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온 거 있죠? 어물 풍선. 그 뭘까요? 그거는 나중에 거기다가 화생방 또는 방사성 물질을 보내기 위한 전초작전이죠. 그는 기본적으로 수십 미터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서울에 떨어지고 인천에 떨어지고 난리 났잖아요. 그렇죠? 그게 지금이야 그냥 웃어 넘길 수 있는 거기 들어가 있는 게 좀 우습잖아요. 그 대변일 수도 있고 무슨 저기 헝겊 옷까지 무슨 이상한 선전 문구. 전시 때는 그거 아니에요. 뭘까요? 방사물질이 오겠죠. 화생방, 탄저균 이런 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런 것들이 모두 그런 준비 단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주신 말씀에서 어느 정도 피해 가느냐. 그는 굉장히 큰 피해, 상상하기 힘든 피해죠. 그런데 더 아쉬운 거는 우리는 그게 그야말로 그냥 헐벗은 상태죠. 무방비 상태 또는 무장해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각자 도생인데 그렇다면은
기본적으로 자동차 있는 경우 자동차 그대로 머물고 그 대신 최소한 며칠 정도 버틸 수 있는 물, 음식 좀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그걸 매번 가지고 다닐 직장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바캉스 가는데 그때는 가져갈 수 있겠네요. 그런데 그게 현실적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참 힘들다. 그리고 이제 지하철 또 말씀드렸지만은 또 지하 주차장 있잖아요. 근데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이틀 정도는 되겠죠. 그렇지만 환기 문제, 정화조 문제, 그리고 이제 식수 문제, 음식 문제. 그러니까 버틸기 힘든데 기본적으로 아주 짧게는 사흘, 그리고 이왕이면 3주를 버텨야 돼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죠. 과거에 박정희 정부 때 한국에서 핵무장 시도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당시에 핵무장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었나요? 여기는 조금 조심스러운 게요. 그때 저는 아니면 저 전 세대, 저는 한 2세대, 3세대, 2.5세대인데 1세대 분들 중에 아직 생존하고 계신 분들이 좀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그때 모든 거를 그냥 담고 무덤으로 간다고 약속을 하고 그냥 걸어 다니시거든요. 물론 그늘에서 지내시지만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주 고전적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1970년대이기 때문에 그 당시는 북한에 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당시에 남측 대한민국에는 핵이 있었어요. 전술핵이 998기, 거의 1000기가 있었어요. 메가더 장군이 쓰자고 했거든요. 근데 쓰지 않았습니다. 트루먼 대통령. 그 대신 가져다 놨죠. 그래서 여러 군데. 근데 박정희 대통령 시절 어떤 일이 있었죠? 카터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전술핵 아무리 가져와도요. 논의 말씀드리지만 핵무기하고 지하비는 절대 나눠 가질 수 없다. 지어미도 마찬가지지만 절대로 핵 공유한다고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독일에 50기, 벨기에 20기, 튀르키예 90기, 이탈리아 90기, 그리고 전부하면 250기, 그리고 독일 전폭기 싫어요. 단추는 미국 대통령이 누릅니다. 공군 조종사가 누르는 것도 아니고요. 독일 조종사, 독일 대통령, 독일 총리 아닙니다. 절대로. 물론 세 사람이죠. 미국 대통령, 국방부 장관, 그리고 전략사령관이라는 게 있으니까 일종의 합참의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게 이제 그 ICBM 같은 사이로로 연락이가고 그 암호를 풀죠. 우리 레드 옥토버처럼. 그리고 잠수함으로 가면 이제 거기서 함장이 암호를 풀고 두 사람이 이제 옆에서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전폭기라면은 이제 그 공군 기지에서 탑재를 해서 가죠.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이런 그 세 가지 통로가 있긴 한데, 중요한 거는 이런 결정이 있기 때문에 박정희 등 그걸 알고 있었죠. 그리고 군인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군인에서는 그런 연습도 하고 주문도 합니다. 화생방도 있지만 핵 대비 훈련을 하거든요. 그때 간파를 한 거죠. 우리께 필요하다. 그리고 그때가 언제쯤이냐면은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프랑스를 방문했을 때 샤를 드골 대통령이었어요. 드골도 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물었죠. 뉴욕에 버섯구름 생기는데 파리를 우리 구해줄 수 있어? 그랬더니 케네디 대통령이 상당히 순진했던 거 봐요. 대답을 안 했답니다. 그래서 바로 개발을 했죠. 지금 우리도 박정희 대통령 그 시절 그 물음을 한 거죠. 워싱턴 DC에 저기 불바다가 되는데 그렇죠. 서울 아니라고 판단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누를 수 있는, 대통령 누를 수 있는 그게 필요했다고 봐요. 그래서 그때는 그런 상황이었고 발전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무역은 당연히 안 되니까 프랑스하고 접촉을 했고 생고방이라고 하는 소위 해결료 재처리, 그러니까 플루토늄을 뽑아주는 그런 재처리 공정이에요. 그 회사를 하다 보니 아주 규모가 크죠. 당연히 걸려들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많이 진전하지 못하고 끝났고, 그리고 이제 11.6 사태 이렇게 돼서 이제 막을 내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건 불발이었습니다.
그리고 근처에 가지도 못했고요. 단지 설계 도면만 가져왔는데 그 비슷한 시기에 잘 모르는 소식도 하나가 대만이 있습니다. 대만은 장제스 총통 밑에 장진고, 장경국 통통 시절이거든요. 그때 대만은 쭉 좀 더 발전시켜가지고 거의 문턱까지 갔어요. 근데 그때 장모라고 하는 첩자가 미국 중앙정보국을 가면서 전부 들통나가지고 마지막 순간에 그래서 들리는 말로는 제가 확을 못했지만은 장경국, 장진고 정통이 화병으로 그 투항한 다음에 사흘 후에 병사했거든요. 그래서 대만은 상당히 가까이 있습니다. 일본 아시다시피 나카소네 정리부터 해가지고 쭉 가까이 있고요. 지금 이제 로카쇼무라까지 왔고 플루토늄이 지금 50톤이 있고 뭐 기타 등등 농축도 하고 조립하는 상태죠. 근데 우리만 지금 덩그렇게. 그 이후로도 최소한 2차례 노력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까지는 가자. 근데 그때마다 번번이 실패. 그러니까 2차례 더 시도가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요. 근데 거의 의미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날에 이르는 거죠. 지금의 한국 기술로 핵 개발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핵 개발에 얼마의 시간이 필요한가요? 그 이제 제가 가장 답을 잘 할 수 있으면서 그리고 그 답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견을 제시하고 특히 미국 과학자들은 길길이 뜨는 편이죠. 그럴 수가 없다. 아니야. 3년, 5년 걸려. 그렇지만 저는 유일하게 MIT에서 기계공학에서 내파공학이라고 하는 핵무기 기술을 2학기 동안 특수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현존하는 그리고 걸어다니는 유일한 전문가입니다. 그런 그 미국 과학자를 뛰어넘는. 그래서 저들은 너무 간단하다. 그리고 이거는 굳이 대학원생이 아니라도요. 피가 끓고 그리고 그런데 관심이 있으면은 그리고 거기에 보태서 집에 차고가 있다거나 또는 지하실이 있으면은 누구라도 할 수 있다. 그래서 프린스턴 대학원생도 했다가 그건 기말 논문이었어요. 나왔고 MIT 대학원생에다가 저기 다시 내려버리고 누구라도 할 수 있다. 그만큼 원시 기술이다. 그 이유는 1940년대 기술이면 지금이 2024년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돼요? 80년 전 기술이거든요. 그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했어요. 그리고 그동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뭐가 있죠? 핵발전소, 원자력 발전소 있잖아요. 뭐 거기다가 연극 원자로도 있고 그리고 이제 Small Modular Reactor, 그러니까 SMR도 지금 개발한다고 하고 있고 우리는 원전 강국이 됐거든요. 물론 거기 이제 그 따져볼 일도 많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우리나라 원전 부지에는 기본적으로 10,000톤이 넘는 폐연료봉 사용 해결료가 있거든요. 그 중에 100톤 정도가 그 중에 50톤 아무리 작게 잡아도 50톤 정도는 아주 쓰기 좋은 플루토늄. 이 50톤은 저기 일본하고 똑같은 양이에요. 일본은 빼냈어요. 나가서 아까 전에 총리부터 추적했을 겁니다. 쭉 현대까지 해서 영국에서 프랑스에서 그래서 일본은 갖고 있고 거기에 그 일본은 일본에 가져왔고 그러니까 사실은 일본은 그 스스로 채택한 삼무원칙 핵은 가지지도 만지지도 들여오지도 않는다. 그럴까요? 아니죠. 말만 그렇게 하고 다 어딘가에서는 다 하고 있었던 거죠. 플루토늄이라면 50톤이면요. 보통 5kg이면 좋은 플루토늄 폭탄 하나가 되거든요. 50톤이면 몇 개가 나올까요? 10,000개가 넘어요. 그렇죠? 지금 전 세계 핵무기 수가 10,000기쯤 처음에는 뭐 그보다 더 많았죠.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줄어든 게 지금 10,000기쯤 돼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그게 조금 이야기가 밖으로 벗어나긴 하지만 그게 이제 어느 정도냐면요. 기본적으로 10,000기라고 하면은요. 그중에 진짜 따끈따끈히 쓸 수 있는 것도 한 5,000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미국. 그 둘이 대왕고래라고 하면은 중국이 뭐 돌고래 정도, 뭐 범고래 정도. 나머지는 또 범고래 그리고 저기 피라미, 북한 저기 피라미 정도 되고요. 그래서 두 나라인데요. 결국 그 두 나라가 갖고 있는 거 어쨌든 간에 다 합하면은 TNT로 환산하면은 약 15억 톤. 무시하게 많죠. 15,000톤에 10,000배예요.
그렇죠? 굉장히 큰 겁니다. 히로시마 폭탄 10만 개가 존재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도시의 대도시 생각할까요? 세계 100대 도시인 걸 100만, 200만 하는데요. 제일 위에 런던, 뉴욕, 파리, 그 다음에 우리가 저기 언급하기 싫지만 도쿄가 있고요. 10등이 서울 있고, 마전 볼티모어가 있거든. 쭉 가가지고 약 1000개 도시 정도만 폭파하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뭐죠? 아주 단순 계산을 하더라도 10번도 넘는 분량이에요. 그건 너무 많은 거죠. 이걸 이제 굳이 영어로 오버킬이죠. 이거는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쳤다고 하죠. MAD, Mutually Assured Destruction, 그러니까 상호 확증 파괴. 내가 쏘면 너도 죽고, 너 죽고 나 죽는다. 그리고 이게요, 만드는 것보다도 갖고 있는 게 더 힘들어요.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미국을 천조국이라고 하잖아요. 국방비가 1000조 원이 넘습니다. 1000조 원은 우리나라 총 예산의 2배예요. 그렇죠. 2배를 넘어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500조가 조금 안 되죠. 1000조 원 중에서 약 50조에서 100조 원 정도를 유지하는 데 씁니다. 유지에 그렇게 많이 해요. 왜 그럴까요? 이건 갖고 있으면 첫 번째는 플루토늄이 점점 못 쓰게 되니까 다시 갈아줘. 239만 또 뽑아요. 240이 돼버리거든요. 240 외에는 중성자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200 하나 더 중성, 240은 조금 불발탄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갈아줘야 되고, 이걸 유지해야 돼. 따끈따끈하게. 그러려면은 첫 번째는 감시도 해야죠. 군사 정찰 위성 필요하죠. 그리고 이게 여러 투발 수단이 필요하잖아요. 전복기도 필요하지만 B2 같은 사일러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잠수함도 필요하죠. 왜냐면요, 일단 먼저 선제 공격을 하지 않거든요. 미국은. 북한은 선제 공격하겠다고 헌법화를 했잖아요. 아주 불리한 국가죠. 미국은 아닙니다. 신사 국가입니다. 절대 처음 쓰지 않을 거야. 그럼 미국은 언제 쓸까요? 보복할 때 쓰거든요. 근데 일단 당한 다음에 쓴단 말이죠. 일단 당하면 어떻게 되죠? 전자기 때문에 일단 지상에 있는 거는 모두 못 쓰게 됩니다. 전부 합선돼 버리거든요. EMP라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시야에 있거나 사일로 또는 바다 밑에 있어야 되거든요. 이걸 전부 유지 보수해 줘야 돼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터는 보충해야 되고, 또 이렇게 고체 연료, 액체 연료 가면서 보완해 줘야 되고, 설계 계산해야 되고, 뭐 지금 보통 미국 핵무기들이 벌써 한 제 나이쯤 되거든요. 50, 60이 돼요. 늙었어요. 다시. 그래서 들어가는 게 약 50조 원, 밝혀지진 않지만 100조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나라 1년 국방 예산만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갖고 있을 거냐, 거기에 돈이 들어간다는 것을 사실도 절대 잊으면 안 돼. 그리고 나서 우리 국가는, 우리 국민은 결정을 하는 건데, 그 이전에 그는 이제 행복한 경우고요. 할 수 없을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1월 달에 이번 그 대통령 토론 때 이제 뭐 바이든이 완전히 실패했잖아요. 사실은 졌죠. 그러면 점점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트럼프 대통령은 우방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모든 금전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북한하고 금전 거래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만들지 마. 그 대신 우리 주한미군 빼갈 테니까. 그럼 우리는 정말 이제 옷 벗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때는 우리 나라 결의가 나를 부르고 찾지 않더라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만들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드는 것 못지않게 유지 보수하는 것은 더 비싸다, 힘들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역사가 증명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련이 망한 거죠. 여러 가지 베레스트로이카도 있고 하지만, 그때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소련이 망할 때 대통령이죠. 스스로 망하는 거예요. 유지 보수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경제 파탄이다. 그래서 그때 뭐가 달라졌죠? 자본주의를 받아들였잖아요. 지금 지구상에서 자본주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유일한 나라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죠. 그러면
미래는 빤하죠. 결국 자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트럼프가 그렇게 걱정할 게 조금만 참으면 돼요. 여태까지 70년도 한미동맹으로 왔는데, 그러니까 만드는 건 문제가 안 된다는 걸 말씀드렸고, 지금부터 한다면 정말. 그래서 그 답에 약 150명의 정예 인력을 지금 당장 지휘할 수 있다면 딱 하나입니다. 그리고 비확산 조약 탈퇴하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비확산 조약 언제 문제가 되느냐? 핵물질을 다루고 싶을 때. 우라늄 235, 그 이베이나 이런 데서 쿠팡이나 이런 데서 못 가거든요.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암거래상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인 위급 상황일 때는 암거래를 통해서 가져올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급히 필요할 때 우리가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해결료, 지금 원자력 발전소 돌릴 수 있는 해결료가 3년 내지 5년치가 쌓이죠. 그걸 가져와서 우라늄 농축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레이저. 그때는 미국 눈치 볼 게 없습니다. 우리 이제 미국은 나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끼리 독립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일본도 핵무장하고 그 삼무원칙 이제 어차피 실제 조각되는 거죠. 우리도 하고 대만도 하고 그리고 잘 모르는 나라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위험 국가가. 버마라고 했던 미얀마 있잖아요. 이 네 나라가 아마 이제 도미노촌 우리 그 세 나라까지 걱정해 줘야 되나요? 지금 우리가 적화 통일 직전에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나가면은 그래서 이제 우라늄 농축, 플루토늄 추출은 비확산 조약 때문에 묶여 있지만 적어도 그렇죠. 초기에는 그렇지만 우리가 전혀 무관하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는 자목만한 핵물질을 자두만하게 조그맣게 꽉 눌러주는 기술. 그게 이제 특수문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쉽잖아요. 360도 입체각으로 눌러줘. 입체각 360도. 근데 팔환은 32군데, 64군데, 96군데 이렇게 축구공 우리 2002년 월드컵 때 축구공이 육각형, 오각형, 다음엔 구가 돼요. 보시면 알끔 축구공이 육각형하고 오각형 배합이거든요. 똑같아요. 그런 식으로 배합을 해가지고 몇 군데에서 하면 이제 폭파 렌즈라고 하는 거죠. 그게 아주 어려운 기술이거든요. 플루토늄 추출, 우라늄 농축도 필요해요. 그거는 그냥 발전소가 있거나 또는 기체 확산 또는 레이저 있으면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이제 쉽지는 않지만 위급 상황 때는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더 어려운 거는 이거를 미리 만들어 놓는 거죠. 이거는 NPT하고 전혀 무관합니다. 우리끼리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체학을 한 그리고 피가 끓는 그런 젊은이들을 모으면은 한 150명 정도, 50명은 농축을 위해서, 50명은 추출을 위해서 이렇게 예비로 두고 50명 데리고 할 수 있는 연구가 있죠. 지금 이제 금방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폭발 렌즈를 만들 거죠. 렌즈가 이제 아까 그 육각형 또는 오각형 때문에 이게 마치 수박 조각처럼 툭 떨어져 나오거든요. 자, 어떤 게 필요하냐? 근데 저만은 딱 여기 이제 이걸 트리거, 격발 장치라고 해요. 북한이 보통 자랑하는 격발 장치, 기폭장 이게 격발이거든요. 팍 불이 붙죠. 그러면은 자, 내폭이에요. 터지지 않고 외폭이 내폭이죠. explosion and implosion 밑쪽으로 내려가죠. 어디가 가운데는 핵물질이 있단 말이죠. 거기에 동시에 도착을 해야 돼요. 이 충격파가 쫙 가죠. 이거는 거리가 짧아요. 근데 여기로 가는 건 조금 돌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터졌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요. 이것도 이렇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빨리 가야죠. 이 두 개는 이거는 조금 천천히 가죠. 그래야지 똑같이 도착해요. 이건 한 중간 정도로 이거 렌즈를 그러니까 고폭, 저폭 적당히 이건 한국 과학이 있잖아요. 기가 막히게 할 수 있습니다. TNT, RDS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정확히 해가지고 중요한 거는 결승선 이 자목만한 핵물질인데 동시에 360도 입체각에 도착하는 거죠. 충격파가 꽉. 그래서 이제 순식간이라는 거는 조금 애매하고요. 1억 분의 1초 동안에 똑같이 동시 싱크로나이즈 완전히 동기화가 돼가지고 정확히 여기에 도착하는 시간 그게 벗어나면 안 돼요. 벗어나면은 이게 찌그러지죠. 찌그러지면 폭발 안 해요. 똑같이 그럼 이게
한 자몽이 이 정도 되겠네요. 이 자도만큼 되면서 드디어 임계질량이라는 게 돼가지고 핵폭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필요한 압력이, 그러니까 이걸 눌러줘야 되니까 엄청난 압력이 필요한데, 뭐 30만 기압, 30만 기압은 아프리카 코끼리가 인도보다 좀 크잖아요. 한 마리가 6톤이에요. 그 녀석들 50만 마리를 동그랗게 입체구멍을 꽝 띄었다가 누르면 그 힘이거든요. 근데 재래식 화약으로 가능해요. 그리고 그것도 1940년대 기술이고, 2020 대한민국에서 그걸 못할까요? 당연히 하죠. 그렇죠? 대학생들이 하는데 당연히 하죠. 그래서 그 기술만 만들고, 그리고 이왕이면은 30만 기압이 아니고 뭐 50만 기압 정도. 그러면 굳이 5kg 아니고 3kg 가지고도, 적은 양 가지고도 소형화, 경량화. 그래서 그거는 비확산조약과 전혀 무관하게 우리가 굳이 어디 지하로 내려갈 필요도 없이 할 수 있어요. 그걸 한 다음에 핵무장을 할 거냐 말 거냐 논의해야 되니까, 뭐 그냥 핵무장 하자고 하니까 그건 아주 좀 애매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물론 여론조사 결과가 있다고 해요. 그 국민 여론조사하면 66%, 70%다 하는데 저는 그걸 믿지는 않아요. 그는 아마 단순한 결과에서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니 당연히 갖죠. 그렇잖아요. 그때 갖지 않아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바보라고 생각해요. 이상한 사람이죠. 그렇죠? 당연히 갖는데 질문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모든 걸 알아야 돼요. 자, 그럼 핵무기를 가졌을 때, 그리고 이걸 또 유지 보수할 때, 그리고 또 반입할 때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우리가 받게 되는 국제 제재, 무역 제재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풀리겠지만 이걸 다 놓고 봐야 돼요. 그리고 국제적으로 그렇게 되면요, 국제적으로 비확산 조약이 발효된 다음에 핵 개발을 한 첫 번째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그 전에 했고요. 북한은 뭐 그냥 불량 국가니까 그건 우리 쳐줄 필요도 없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불명예스럽게도 첫 번째 나라가 되는 건데 과연 그럴 필요가 있을까? 조금만 더 기다리면 북한은 보세요, 자멸해요. 소련이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왜냐하면 자본주의를 결국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자멸합니다. 중국 자본주의예요. 사회주의지만, 그렇죠? 러시아 자본주의예요. 북한만 버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는 언젠가 시간이 세월이 해결해 준다는 말씀이죠. 북한이 핵 개발한 이유는 무엇이고 언제부터 해오기 시작했나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오래됐죠. 그러니까 저기 할아버지 때 김일성, 그때는 주석이라고 불렸으니까요. 저기 시진핑처럼 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1940년대 그리고 1950년대. 그때 남측에는 대한민국이죠. 이승만 대통령, 북측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김일성 주석이 있었고요. 두 사람 다 핵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서로 가는 길이 너무 달랐죠. 그리고 김일성 주석은 그 당시에 당연히 소련으로 기울었죠. 그 당시 소련군이 마지막에 내려왔거든요. 중공군도 있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거는 첫 번째 유언이라는 것, 두 번째로는 북한이 자본주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리고 지금 그 정치 탄압, 그리고 그 사람들 정치범으로 다 몰고 저기 죽이잖아요. 뭐 형까지 사천 뭐 가리지 않고 뭐 황병서 저기까지. 그런 그 공포 정치를 가능하게 하려면, 그러면서 자본주의를 차단시키려면, 근데 이게 점점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그 북한 여자 축구가 아시안컵에서 우승했거든요. 일본을 눌렀어요. 자, 그런 국제 교류가 많아질수록 점점 힘들어지죠. 그러면은 공포 정치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뭔가 자본주의 하지 않고도 우리가 미국의 주의를 끌 수 있다. 유일한 것은 핵무기죠. 핵무기가 없는 김정은
핵무기가 없었던 김정일, 김일성 때는 없었죠. 갖고 싶어 했지만. 그래서 오랜 시간에 걸쳐, 그러니까 무려 70년 넘게 노력한 거죠. 근데 그게 지금 와서 빛을 발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991년에 소련이 붕괴하면서 그때 상당수의 과학자가 갈 곳을 잃었죠. 그리고 거기 종사하다 보면 다른 할 일이 없어요. 근데 북한이 문을 연 거죠. 근데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제가 보기엔 유혼 사업이다. 그리고 체제주의다. 그런데 지금 그걸 넘어가지고 이거는 존재의 이유가 된 거죠. 그리고 마지막 자본주의, 미국 제국주의에 대한 그 반기. 지금 보세요. 러시아도 중국도 조금 흐지부지할 수밖에 없는 게 상호 무역 관계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무역 전쟁 때문에 결국은, 그리고 보세요. 러시아가 그렇게 하니까 벌써 기름값, 경유값 요동치잖아요. 그런 게기 때문에 자본주의 시장으로 저기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데 마지막 보루가 아마 이런 저기 핵무기 보유. 그러니까 여러 말 줄이면 위훈 사업이고 체제 위치고, 그리고 어찌 보면은 경제 번영을 대신한, 여태까지 굶주림도 많이 겪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걸 버틸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이제는 저기 체제 유지를 넘어가지고 국가 존폐가 바로 이 핵무기에 달려있는 거죠. 물론 수지는 못할 겁니다. 그렇지만 갖고 있다는 것. 근데 갖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유지보수를 해야 돼요. 근데 거기에 엄청난, 여태까지 썼던 돈보다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추첨하고 있잖아요. 지금 지난해도 그렇고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고 해놓고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뭘 늘리고 있어요. 그 이유는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려면 발전소, 실험용 경주로가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아직 못 돌리고 있습니다. 국제원자력이 가끔씩 보도를 하지만 가끔씩 운영해요. 그래서 이번에 보세요. 푸틴한테 여러 가지를 부탁했겠지만 그중 하나가 원자력 기술입니다. 미사일 기술도 있지만은 고체 연료에다가 탄두, 그리고 또 각계 유도 기술, 머브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오랜 기술이 70년대에 나왔으니까 벌써 50년대 기술이네요. 지금 탄두가 서로 워싱턴 가고 시카고 가고 뉴욕을 가, 기가 막혀. 그런데 그건 1970년대부터 있던 기술이죠. 그런데 그걸 이제 방공망으로, 미사일 방어 체제로 막아버리니까 알래스카, 반덴버그, 캘리포니아를 다 막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가 나온 게 바로 고도 활공체 있지 않습니까? 사르마트. 그걸 이제 흉내낸 게 북한의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 요격, 그리고 비정상 비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규칙 비행 이런 거 있는데 그게 다 뭐냐면 이제 암시하는 거죠. 우리 4대 전혀 걸리지 않고 바로 와서 때릴 수 있는, 그리고 잘 안 되면 우리 오물풍선처럼 보낼 거야. 그런 전원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북한이 한국에 핵을 쏠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시나요? 어찌 보면은 소위 가성비인데요. 썼을 때 치르게 될 대가가 너무 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 역사상 9.11 때 공격받은 것 빼고는요, 본토 공격을 받은 적이 없어요. 물론 미국 역사가 우리 5,000년 역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조속지열이지만 그만큼 강대국인데, 과연 모스크바도 못했던 거를 평양이 한다고요?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한다고요? 왜 한국이 하죠? 한국을 무너뜨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탈환하는 거예요. 적화 통일이죠. 그렇죠? 밀고 내려와야 된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핵폭탄이 터져 있습니다. 방사성 물질로 오염되어 있어서 북한 군인들, 포병들 들어올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냥 엄포를 하는 것이고 절대 못 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재래식 화약, 기타 여기에 계속 투자를 하는 거고, 굳이 핵무기를 만들어야 될 이유가 없는데, 만든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그래서 국가 최고 통수권자가 만들자. 그때는 어떤 때냐면 국제 눈치 볼 때가 아니죠.
주한미군 떠나간 다음에요. 그리고 시간 없어요. 근데 좀 촉박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보세요. 이스라엘 보통 속전속결로 끝내잖아요. 이스라엘이. 지금 벌써요. 거의 1년 가까이 되고 있거든요. 몇 달이면 1년이 됩니다. 이스라엘 이런 적이 없습니다. 그럼 현대전은 지구전이에요. 우크라이나 보세요. 지구전이에요. 이제 이란까지도 갈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하마스 시작해가지고 저기 헤즈볼라가 후티군 해가지고 이란까지요. 이거 장기전이거든요. 근데 세계 3대 화약고가 있죠. 유럽, 나토가 있으니 북대서 중동, 그리고 어디죠? 한반도. 그렇기 때문에 보시죠. 증명하잖아요. 재래식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재래식 전쟁에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물론 아까 그 저기 핵 방공 없다고 조금 투덜거리긴 했지만은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는 모든 걸 알고 있어. 그리고 저는 요즘 이렇게 얇은 옷을 입고 다니는데요. 만약에도 터졌을 때 짙은 옷 입고 있으면 그냥 화상 입어요. 근데 옅은 옷 입잖아요. 반사를 해가지고 좀 나아요. 그리고 핵 위력이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닙니다. 아까 15억 톤이라고 했는데요. 크라카토아 이런 화산 있죠? 또는 그 아스트로이드 같은 유성이 있죠? 또는 이런 별똥별처럼. 이런 거에 비하면 특히 공룡 멸종이 초래됐다고 하는 그런 운석에 비하면은 몇 만 분의 1도 별거 아니에요. 다만 이게 과장됐고 인류가 만든 걸로는 크죠. 그렇지만 자연은 항상 몇 백만 배짜리 위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지구를 다 없앤다. 그렇지는 않지만 다만 한 가지 지금 갖고 있는 양이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보니까 10만 명 이상 뭐 도시가 약 5천 개쯤 되거든요. 근데 여러 다 그중에 1,000개 도시 정도만 하면은 한 25만 명 돼요. 그 정도만 전부 하고 그리고 군사시설. 우리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굳이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전남 광주요. 그리고 핵발전소가 있는 네 군데 부지 그리고 뭐 아시는 오산 그리고 군산 그리고 이제 성주 이런 그래서 한 열 몇 군데 빼고는 없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북한도 지금 50기인데 아마 100기 곧 될 거라고요. 근데 이제 기하급수 쪽으로 하면은 근데 기하급수 갈 수가 없는 게 지금 실험용 경수로가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운항에. 그러면은 100기 정도에서 멈출 거 150기. 지금 파키스탄 인도가 190기, 저기 170기 그리고 또 이스라엘 90기 정도 거기에서 멈추면 됩니다. 중국이 얼마까지만 하더라도 300기, 지금 이제 500기가 됐거든요. 그리고 1000기 간다고 하네. 그쪽은 또 그쪽이지만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지금 벌써 50기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저기 북한이 어디 중국에 쏠까요? 러시아에 쏠까요? 일본에 쏠까요? 아니죠. 쓴다면. 근데 지금 있는 것만 가지고도 그리고 불발탄이 생긴다. 보통 불발탄이 있어요. 100% 터지진 않죠. 플루토늄 폭탄. 우라늄 폭탄은 거의 성공이에요. 하지만 플루토늄 내폭형은 불발하죠. 360을 맞추지 못해가지고. 그리고 요격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하나에서 개발한 레이저 요격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요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전에 EMP탄 터뜨려가지고 방해를 하죠. 그러면 격발이 안 되죠. 그런 기술이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핵무기 맞지 않더라도 막을 수 있는 방패만으로 쓰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벌써 충분한 양을 갖고 있다는 거죠. 50피만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대충 이렇게 세다 보니까 그 2배를 하더라도 갖고 있기 때문에 3배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상할 동기가 없다는 거죠. 북한의 핵무기가 오래돼서 가지고 있는 단점이 있을까요? 지금 정보가 태부족인데요. 1차에서 5차 실험까지 보면은 정말 원시적인 단계인 것 같아요. 6차가 상당히 위협적이에요. 6차 때는 그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 연구진도하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은 만탑산이 1m 정도 떴다가 가라앉았거든요. 그건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드디어 백두산에 있는 마그마방이 직선거리로 100km 조금 넘어요. 백두산은 활화산입니다. 그 지금 분화 시기를 100년
넘겨서 1000년 만에 한 번씩인데 900 고려시대일걸요.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1000년이 넘는 거죠. 1900년 지났으니까. 언제나 터질 수 있는데 지금 이제 6차 실험까지 그 7차 시험을 한다고 하는데 아마 그건 하지 않는 게 맞겠죠. 많은 사람들이 한다고 했어요. 전문가님 많이 나오셔가지고 뭐 언제 선거일 때 뭐죠? 7월 4일 미국 국경일 때 우리나라 뭐 저기 총선 근데 그때마다 저는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 이유는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제 핵물질을 아껴야 된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는 저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 말이 맞았잖아요. 얼마 전에 빅터 차라고 하는데 또 할 거라고 했는데 저는 아닐 거라고 했거든요. 7월 4일 날 안 했잖아요. 그렇죠? 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한다는 건 오히려 실력이 없다는 걸 증명하는 건데 근데 결점, 글쎄요. 6차 실험 보면 딱히 결점은 없는데 아직은 크다. 그러니까 1톤 밑으로 내려야 되는데 미국은 핵 포탄도 있거든요. 50kg인데요. 성인 무효보다 작죠. 그렇게 작게 만드는데 아직은 1톤 만들기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얼마 전에 4.5톤 자랑하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저는 그렇게 봐. 아직 소형화 경량화는 이르지 못했다. 그렇다면은 장사정포 정도에 실을 수 있는 거는 겁박하는 것밖에 아니겠다. 그 정도 하려면은 정말 작아져야 되거든요. 100kg 밑으로 가야 되는데 아직은 갈 길이 멀다. 그러니까 적어도 장사정포에 온다는 거는 그냥 말잔치다. 우리가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두 다리 뻗고 차는 건 아니겠지만 그리고 국방부도 사실은 조금 좀 무책임하죠. 뭐 국민 안심 차원이고 주식시장 안정 차원은 이해하지만 사실은 사실대로 밝혀야 되거든요. 뭐 실패해서 폄하 그건 아니죠. 정말 얼마 전에 실험도 공중 폭발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정말로 그게 대기권에서 하는 타탄두 그리고 개별 유도 시험이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북한은 관측 실력이 떨어지니까 보고해야 되거든요. 관측 위성도 몇 개 없을걸요. 그런데 미국 같은 수백 개가 우리도 만약에 핵 개발하면은 관측 위성을 한 20개는 띄워야 돼요. 근데 그게 만만치 않거든요. 핵 잠수함도 4대쯤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것도 만만치 않아요. 만들 수 있지만 그 전부 국민이 부담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든다고 해서 뭐 시제품 만들고 8주 만에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는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첫 해에 1조 원이라면 그 다음부터는 1조 5천억, 2조억. 거기에는 핵 잠수함 비용까지 그리고 정찰 위성, 군사 위성이죠. 비용까지 그리고 지하 사일로 비용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절대 선제 공격 미국 하지 않는데 대한민국 선제 공격한다고요? 아니죠. 보복 공격이죠. 근데 거기는 보복 공격을 하려면 지상은 전부 파괴됐다는 가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하 사일로가 필요하고 핵 잠수함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저기 뭐죠? 이런 여러 가지 시설이 그리고 그걸 미리 탐지하기 정찰 위성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부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이제 그걸 이제 국민 세금 부담인데 그래도요. 우리나라 국방 예산의 3% 정도 수준이에요. 미국의 재래식 무기 재고 정리하는 데 쓰는 거 조금 아끼면 되거든요. 예산 그렇잖아요. 거기서 오래된 것들 우리가 재고 정리하는 것도 없을까요? 조금 있겠죠. 그 조금 아끼면은 그러니까 경제적 부담이 되지 않는데 과연 가장 중요한 거는 NPT라고 하는 핵 비확산 국제조약의 우리가 정말 몇십 년 동안 지켰거든요. 그렇죠? 1970년대부터 74년으로 칠까요? 50년 지켰으면 반세기. 그걸 깨면서 가만히 둬도 망할 텐데 조금만 참으면 될 텐데. 그런데 말씀드린 불확실성이 하나 있죠.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고 그리고 주한미군이 나간다. 그때는 불 가릴 수가 없어요. 국제제재 가릴 데가 없습니다. 우리는 국제통화기구 IMF 때 근무기 운동했잖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금방 풀립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없는 구글, 애플 아이폰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먼저, 애플이 먼저, 구글이 먼저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서워할 건 없고요.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 못 돌아간다. 그렇잖아요. 3년 내지 5년 돌아간다니까요. 3년, 5년 동안에 안 풀릴까요?
저는 석 달, 5달이면 풀린다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그 국제 신사 나라로서의 대한민국의 그 위상, 그게 틀어지는 거는 참 싫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럴 때가 올 수도 있다. 그때가 주한미군 철수고 그때는 언제냐? 트럼프가 판단하겠죠. 아니야. 지금은 이제 물론 플로리다로 이사가 가긴 했지만 아직 트럼프 타워는 뉴욕 있잖아요. 뉴욕에 핵폭탄이 떨어져요. 이거 안 되는 거야. 주한미군 철수. 그 즉흥징결. 그때는 우리는 앞뒤 재일 게 없죠. 해야 되는데 그때는 걱정하실 건 없다는 거죠. 북한이 현재 주력으로 개발하고 있는 무기는 뭐라고 보시나요? 그거는 아무도 알 수가 없죠. 근데 아무래도 미국이 처음 했기 때문에 미국 주시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러시아도 그렇고요. 그 가장 매력적인 게 아마 배낭 핵포탄, 그러니까 핵바주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는 푹 쏘면 되거든요. 전복기가 갈 것도 없고 그러면 추락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것도 저기 당하지만 그 방공망에 걸릴 수도 있지만은 포탄, 아마 그 핵포탄, 핵바주카에 전력하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은 똑같은 이야기죠. 소형화, 경량화. 지금 죄를 다하는데 그러려면은 그 수소폭탄의 원리를 아주 그야말로 통달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250킬로톤, 그러니까 25만 톤, 30만 톤이 아니고 그게 더 작게 되더라도 터질 수 있는 것들. 그래서 그냥 제 생각에는 그 다음에는 노리는 게 중성자탄 그리고 코발트탄 이런 걸 핵 바주카에 실어서 보내지 않을까. 물론 사르마트 같은 그런 극초음속 그거는 사실 필요 없어요. 오히려 비무장지대에서 푹 쏘면 되거든요. 그거 오더라도 격추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는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아마도 핵포탄 그리고 핵치료회 비무장지대에 요즘 그 비무장지대 그쯤 활동이 재개됐거든요. 북한군 넘어왔다가 또 우리 위협사격에 넘어가고 그래 지뢰를 제거한다고 하는데 그러다가 또 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불길하지만 이걸 핵치료로 바꿀 시점이 됐나? 그러니까 그거는 전부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정치 노름이죠. 김정은 볼 때는 머리가 좋거든. 우리 어둔하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그리고 할아버지 때부터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혹시 핵지뢰를 씹는 전초전은 아닌지 그리고 어물풍선이라는 거는 어물탄을 개발하고 있다는 전초전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생각하다 보면은 이걸 노파심이라 그러죠. 요즘 할 일이 없다 보니까 별 생각을 다 하는데 그런데 전력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다시 물론 여당 당대표 후보들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하죠. 그거는 신경 쓰실 필요 없고 우리는 가만히 기다리면은 언젠가 만약에 개발할 시점이 되면은 개발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요.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석 달 안에 약속드려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전념하시고 경제발 차라리 걱정할 시간에 AI를 더 활용하시고 그리고 인공지능을 하시고 차라리 양자 컴퓨팅을 더 하시고 이런 데 해서 우리 주가를 올리고 삼성전자에 투자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지내시면 돼요. 걱정은 저 같은 사람만 하면 됩니다.